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40번째 방송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야, 이거 오래 할 줄. 저는 사실은 하루살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루살이. 예. 6개월 간다는 건 곧 6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내일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런 소리 하고 계시니까. 자,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있습니까 혹시? 저는 추미애 대표 7월 셋째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고두고 이런 거 하세요. 네. 네.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쁜 누이. 알겠어요. 빙고. 알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 더워. 네. 더우세요? 예. 첫 번째 첫방 출연했었죠. 추미애 대표. 오늘 홍 기자님은? 네. 저는 문소리 배우와 남태호 배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옷을 블랙을 입고 오셨어요. 아주 뭐 새까맣습니다 진짜로. 예. 나 블랙이야. 네. 이거 강조하신 건가요? 미스터 블랙 남태우입니다. 짜증나 죽겠어. 남태호는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삼관왕을 했다는 국내에는 뭐 저 외에는 없습니다. 문성근 내한테 문자 옵니다. 그냥 자기는 이관왕밖에 안 되거든. 손석희 이관왕이고 우리 박찬욱 감독님도 이관왕이고 삼관왕은 내밖에 없어요. 김기춘 블랙리스트. 그게 어렵죠. 네, 그게 이제 극장이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또 이 따블되기 힘들어요. 참네 가짜라서. 아 그렇군요. 근데 뭐니 해도 빵빵 터진 거는 사실은 정청래 의원하고 이 김용민 형님 왔을 때 13화. 예. 시사대지 김용민 씨 왔을 예. 때가 빵빵 그냥 빵빵 터졌어요 그때. 네. YTN에 계신 높은 분들이 네. 탑10 안에 들어가면 박지훈, 이동영 출연이 올려준다. 이 두 분 들어오면 네. 1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낙천인 정청래입니다. 이 시대의 참 방광인으로서 방광이 강하다는 걸 제가 증명했죠. 또 한 분 우리 모셨죠. 최고입니다, 이거. 예, 이 시대의 참 전도인이기도 하고 전도사님. 김용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는 네. 저 서울역 앞에 네. 숭례문 앞에 네. 있었을 때 그때 출연한 이후로 9년이 지났습니다. 현직 기자하고 거의 같은 세월입니다. 9년 만에 왔습니다. 9년 만에? YTN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PD한테 나 이제 다시 방송하고 싶다. 김용민 씨는 어렵다. 지금 당신의 직업군으로 보자면은 당신은 지금 북한 무장공비하고 같은 급이다. 즐기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잊지 못해가서 오늘 한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종교 문제로 또 대형교회 세습 문제도 있고 너무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시사 평론가 겸 종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종 시사 현안도 얘기 좀 하고요. 종교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40초 온 것 같아. 네, 방송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가만히 계셔주세요. 자, 시사평론가이자 종교 전문가 김용민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엔 저는 처음 나왔을 네.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고 나가는 길에 네. 주차비를 또 대신 내줬지 않습니까? 예. 미안하더라고. 한 게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 아닙니다. 우리 시사 안드로메가 초창기에 자리 잡으면 혁혁한 곡을 맞아요. 하셨어요. 10위권 돌파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날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팟캐스트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사 안드로이드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구나. 예. 언제 이름을 바꿨나? 그래서 사실은 그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PD를 동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 PD가 됐다. 나는 독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독상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독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녹음 시간이 밤 9시인데 제가 아침 6시 방송을 합니다. 새벽 3시에 S본부에서. 근데 6시 일어납니까? 6시 방송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밤 9시면 새벽이에요, 새벽.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라고?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니까 그만큼. 인기 좋으세요. 아니, 박근혜 정권 때 안 찾을 때를 생각하세요. 아무도 안 찾았을 때를. 아, 그렇죠. 아무도 안 찾았고요. 모 방송사에서 저는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직업 등급으로 제가 북한 무장공비 같은 등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찾아주고 9시에 불러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 지금 일어나시는데 적응 좀 되십니까? 아니면 사고 나고 이런 적 없어요? 새벽 3시 반에 말이죠. 늦잠이다 이러면서 절규를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겠다. 어떡해요. 3시 반에. 근데 또 이 방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다스베이다도 하시고 또 페이스북 보니까 공개 방송도 하시고 아니 이걸 다 어떻게 하시나. 아니 그래서 그 일 중독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김어준 씨하고는 좀 뭔가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빼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기웃거리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벌려놓은 일인데 나 힘들다고 이제 6시에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나 그만둬야 된다고 이러기가 민망해서 일이 정말 태산같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술 같은 것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오로지 그냥 밥 고기하고 일밖에 없어요. 그 술은 또 저희 할머니가 도실한 권사님인데 마귀 오줌이라고. 마귀 오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 저기 맥주는 그런 색깔인데 그러면 막걸리 뭐냐? 마귀 우유라고 또 마귀 우유.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그 성대모사라도 유명한데 요즘에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성대모사 없습니까? 연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그 와중에 아니 새벽 3시 반에 늦잠이라고 절규하는데. 근데 이건 한 번도 흉내를 내려고 노력해보지도 않았는데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유인태 전 의원이라고 하십니까? 알죠. 이동영이가 방송을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안 똑같네.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밤 9시에 불러서 밤 9시에. 유인태 의원이 더듬거렸어. 그 모든 게 김종인 같은데. 김종인은 같아 진짜. 자, 김종인 큐.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해요. 똑같잖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유인태 의원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몇 없어가지고 잘 모를 것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에 그 종교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요즘에 종교인 과세 문제도 있고요. 뭐 통과가 됐습니다만 누더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또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명성교회 부자 세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얘기. 오늘 종교인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종교인 과세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2년 유예됐었는데 또 뭐 한 번 더 유예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조금 들어가서 어쨌든 종교인 과세가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누더기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반쪽짜리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세법 전문가 없죠? 그래야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변호사지만 세법을 전혀 몰라요. 걱정하지 전문가가 마세요. 있는데 그 앞에서 한번 떠들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용만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기재부가 지난 28일 날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하겠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안만 말씀을 드리면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를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다는 건데 일단은 종교인이 받는 것만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게 있죠. 그리고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문제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지. 쉽게 얘기해서 교회로 한정지어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종교단체니까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이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급여?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그러죠. 자, 그건 이제 사실 세금을 뗍니다. 적용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로부터 목사님, 저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면서 주는 돈. 목회활동비. 뭐 그리고 도서구입비 이런 거.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쪽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를 아주 적게 주고 도서구입비로 그럼 되죠. 한 3배, 4배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책만 사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비, 뭐 도서구입비 통상 우리가 통상임금에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네. 그렇게 대응이 맞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만 이렇게 그것도 쓱 빼주면 거 보면은 이건 너무 뭐 예외를 당연히 많이 둔 거 아닌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금을 한번 매겨본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일반 근로소득자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연수입 3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실제 세금이 24만 원 부과되는데 종교인은 빵원입니다. 빵원. 하나도 내지 않고 연수입 4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143만 원을 내는 반면에 종교인은 23만 원만 내게 돼 있다. 이래서 뭐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이 법을 통과시켰냐 이런 얘기가 사실 종교인들이 존경받았다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죠. 네. 존경은 못 받으니까 지금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금을 지금까지도 안 내겠다고 저러니 더 국민들이 더 황당하고 화가 나죠. 이것도 문제 같아요. 가세 대상 종교인이 약 23만 명이 되는데 네. 통계서 봤을 때 실제로 납부할 만한 사람은 4, 5만 명. 그거는 아주 영세한, 가난한 이런 목사님들. 그분들까지도 세금을 다 거두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그것도 사회봉사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와중에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활동 또 봉사활동하는 분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예정합동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장 송항석 목사가 이번 그 종교인 가세에 관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 정도면 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아주 만족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막았다. 이렇게 선방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네, 뭐 자기가 봤을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 이 과세 관련한 특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아내려고 끝까지 애를 썼는데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만큼 막은 거 잘한 거다. 선방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어떤 뻥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송광석 목사가 사실은 저희 동네 예전에 담임 목사를 했는데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잘 알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인데 원래 이 합동이란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네. 큰 교단이고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렇죠. 3.1교회 들어봤습니까? 큰 교회들이죠 다. 저 목사님이 그 예전에 여신도를 성추행했다가 그 교회 그만뒀죠. 딴 교회 가서 또 오픈을 했는데 개업했다는 말보다는 훨씬 유리한 표현 아닙니까? 창업했다는. 근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지탄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큰 장로교단이에요. 이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완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보수적이에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뭐 예를 들면 천주교가 2단도 아니고 2교. 2교. 맞아요. 2교. 네. 2단도 아니고 2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하네. 2단은 좀 비슷한 면이라도 있는 건데 2교. 아니 불교와 똑같이 천주교로부터 비롯된 개신교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 모체되는 종교를 2단이라 2교라고 하면은 대체 자기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서강석 목사님의 경우는 아주 과거에 주옥 같은 어록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기대됩니다. 아들하고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임할 때 만났는데 너무 저자세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민망하지 않습니까? 되게 따졌나 봐요. 그때 이때 아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아빠가 부시 구두 밑창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록으로 있어 나. 실합니까? 실화예요. 그분이 칼럼으로 썼어 그거를. 재미있는 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교회 가서 일요일 예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때가 예수의 고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날을 기념하는 그 전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간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라 하고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엮는 줄 아십니까? 그건 기술이더라고. 기술이 들어갔어 그때.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었습니다. 뭐 채찍으로 얻어맞고 막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니까 이 들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헌금 내기 싫지요? 싫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 십자가 지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열심히 졌습니다. 네. 여러분 헌금 내십시오. 싫더라도 내십시오. 이거는 뭐 거의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기상천외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머리 좀 짜내셨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종교인 과세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 투명성 확보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종교인만 과세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건 과세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이거는 재정성 투명성 확보와는 전혀 글쎄요, 기대에 못 미치는. 저는 이게 뭐 참 국민들이 평범한 상식을 가진 또 열심히 납세하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들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 이 대한민국 역사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세우신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저 김용민 씨는 독실한 또 개신교 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당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아니 이게 신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이 사람 말이야. 또 팟캐스트 경력이 얼마나 돼? 어디 고개를 쳐들고. 자 그러면 이 종교인 가세가 어떻게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 2년 3년 지나면 개정돼야죠. 당연히. 뭐 어려운 일 아니고 일단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계다. 네. 이게 언제부터 이 목사님들은 이 세금을 안 걷었느냐. 이거 한번 역사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는 1968년을 맨 위로 했는데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로 가야 됩니다. 일제가 이 종교단체의 세금을 안 걷기 시작했어요. 뭐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130년 정도 됐는데 130년 넘었죠. 그 이상인데 그 초기에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가 거둘 수 있었는데 안 거뒀습니다. 거두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나 했어요? 아니 당연히 거둬야죠. 종교단체도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안 거뒀냐면은 당시 이제 한국의 개신교회는 전부 미국이 관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이후 초기에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일본이 원만했습니다. 그쵸.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미리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 보고 너 한국 먹어라. 우리 미국은 필리핀 먹겠다. 이렇게 미리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스무스하게 먹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맞죠. 한국을 스무스하게 이제 강점했죠. 강탈했는데 강점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미묘한 관계가 많았어요. 서로 이제 뭐 하여튼 침략을 본의로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안 걷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쯤 오니까 이승만 정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장로기 때문에 미국이죠. 어마어마하게 또 미국과 개신교를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군대 가면 군종 있잖아요. 군종을 만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또 CBS라고 기독교 방송. 국내 최초의 민간 방송입니다. KBS 다음으로 세워졌어요. 다녔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승만 정권 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또 일제로부터 받았던 적산가옥도 다 이제 교회에다 불화하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종교인도 아니고 뭐 불교하고 가깝다고 했습니다만은 여하간 왜 세금을 안 걷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장이 1960년대 말에 도입을 하려다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죠. 그로부터 못 걷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이게 결국에는 실현이 된 겁니다. 50년이 지났네. 그러면 뭐 첫 발을 내딛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창구가 김진표 장로님. 유해를 주장하시기도 했지만.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고 같은 교회에 그 남경필 집사가 있어요. 둘이 이제 2014년에 지방선거 때 맞붙었죠, 또. 경쟁을 했죠. 그런데 하여튼 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8월에 유예하자.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은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무공무원이 교회 쳐들어가서 장부 보자 이러면은 이런 망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종교 탄압 시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훈령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게 없으니까 그럼 한 2년 더 유예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어마어마한 비난과 그렇죠. 반발 여론에 직면했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무조사는 면해주되 일단 세금은 걷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상대로 설득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런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활동비 되게 보수적인 큰 교회에서 많이 방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목회 활동비가 특수 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난 그게 이 자체 제가 법을 하지만 이건 다 그래 막 갖다 붙여보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가 말이 맞나? 교회의 그 헌금하면요 일종의 블랙홀입니다. 거기 돈을 넣으면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헌금 주머니를 돈 세탁의 창구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클라라 회장이라고 이규태 회장, 그렇죠. 일광학원 그 일광 회장이지 클라라 회장이 뭡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검색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도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자기 창고로 만들었던 거죠. 그 수사 결과로 나온 거고 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큰 교회인데 이게 다 나왔나 그럼? 어쨌든 다 합니다.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목사한테 800억 비자금이 있었다. 8천억. 800억. 8천억이면 이 사람아 2천억만 더 있으면 1조인데. 너무 뻥튀겠네. 800억. 많이 되는 소리네 이제. 그걸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뺀 거보다 낫잖아요. 빼는 거보다. 기분은 안 나쁘겠다. 그 목사님. 근데 800억 비자금이 있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법원이 인정한 돈이니까.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억. 1억은 특수활동비. 뭐 무슨 결산이 필요 없는. 뭐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이 아무데나 탁 꺼내서 줄 수 있는 돈. 국정원이네, 국정원.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했으니 뭐 지금 800억 비자금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 교회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씩으로 어느 교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가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외칠 때도 결국은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면제부 팔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500년 지나서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비판이 많아요. 교회 개혁 제일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교회 개혁 제일 큰 과제는 결국은 돈의 투명성 이런 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뭐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때가 어느 때였냐? 탄압받을 때였습니다. 탄압받을 때. 그러니까 탄압받았다는 건 뭡니까? 당시 기득권, 권력에게 맞서서 그 국민들의 편, 약자의 편에 섰을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편에 섰을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빈축을 사고 비아냥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돈의 문제, 돈의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 돈의 투명성이 이루어진다고 훌륭해. 이제 믿을만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약자, 소수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요즘 보십시오. 한국 개신교 상당수는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뭐 사슴치 않지 않습니까? 약자 소수자가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세금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어쨌든 첫 발을 뗐다. 이 정도의 의의를 둡시다. 세금 문제는. 앞으로 좀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제대로 내는데 또 때마다 뭐 잘못하면은 그 세무조사로 털리는데 왜 교회는 저럽니까? 라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나중에는 교회도 궁극적으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무조사를 끝까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죠. 세무조사가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지 이 바로 앞서 얘기한 대로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끝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좋았어. 계속 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또 그 목사님이 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돈이 거의 상당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80억으로 들었는지 800억으로 들었는지 자기가 그걸 하나 뗐다 80%인지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죠. 80%. 80%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아닙니까? 네. MB가 다닌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주머니에서 갖다 썼다면은 야, 이건 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어느 대기업이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제왕적 족벌 그 황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업보다는 교회를 설립하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교회 할 수 분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네. 오래전부터 말이죠. 네.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나름의 어떤 그 주판을 튕기는 셈법이 있는데 교회에 직장을 다니는 교인 30명만 있으면 삼성 부장급이다. 그 정도. 왜냐하면 11조. 네. 11조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 정도 급여가 딱 나온다는 떨어지네. 거예요. 예. 예. 근데 교인이 뭐 300명, 400명 잃어버리면은 예. 보는 눈도 많고 또 이렇게 또 감시하는 눈도 많기 때문에 예.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30명만 다니면, 예. 그러면 뭐 거기서 더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된다는 건데. 이야. 예. 아, 우리 저 이 작가가 지금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부터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나 이제는 물이 다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물이 네. 지났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예. 개척해서 시작해볼까요, 한번? 세무조사 받아. 너한테 무슨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 아, 우리 또 하면 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청취자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문제 있는 몇몇 대형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전체 대다수 교회를- 교회가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 빼고 지금 이제 세 분이 다 또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홍 기자님도 예, 교회 네,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낙태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청와대에 계속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종교교회에서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낙태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까? 하긴 다 해요 또. 예. 근데 다만 율법으로서는 남겨두고 있는 거죠. 이 종교가 지금 특히 그 가톨릭 쪽에서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낙태는 말할 것도 없고 피임도 금지합니다. 그렇죠. 예. 네. 몰랐죠 그거. 뭐 이혼도 금지하고. 아, 이 윤리가 네. 이 현대의 어떤 그런 현대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지 너무나 맞지 않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율법들이 약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억압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분도 네. 아, 사람을 위한 율법인가, 율법을 위한 율법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조국 수석이 해석하다 네. 보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논란이 있었죠. 잘못 해석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천주교에서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네. 그래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도나 율법이 예? 이게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을 위해 있다라고 하지만 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 있어요? 인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제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종교단체에서 쫓아내는 이런 것이 과연 신의 뜻인가? 라는 성찰은 지금도 필요하다. 진보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되고 네,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네. 지난 26일 날 조국 수석이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그때 내용이 뭐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논의를 애매했게 해보자. 대답했죠. 논의를 예. 해보자 뭐 이런 것이었는데 앞서 PD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하고 이 낙태 실태를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16만 9천여 건의 낙태 건수가 있었는데 네. 한 해에 그중에 94%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혼모라든지 예. 청소년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맞는 위협이 되고 또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거 보면 처벌은 여성만 받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의사와 여성만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처벌 대상이 뭐 한정돼 있는 이런 예. 구조는 그렇죠. 이거는 법정신과도 괴리가 돼 있다. 사문화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사문화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율법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법상 그러니까 범죄가 되죠. 이걸 한번 논의해 보자.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건데 계속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면 뭐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종교계의 눈치를 너무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이런 실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종교의 어떤 뭐 교리 정신으로 돌아가서 참 죄송하지만은 짚어봐야 돼 이게 사실은 그 제도와 율법으로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 이거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왜 존재하느냐? 그 종교가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와 율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혐오하는 거, 예, 성적 소수자 혐오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동성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닙니다. 혐오하는 대상을 둬야 하고 이 적이 필요한 거예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저 적으로 몰리지 않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포심 네. 이런 것들을 주입해 가면서 그 종교 안에서의 그 어떤 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중세 마녀 사냥도 같은 원리였어요. 그러면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빨갱이 좌파 뭐 이런 것도 그거 당연하죠. 예.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빨갱이 이런 거는 이제 한물 가니까 동성애 만들어내고 이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결속을 위한 거네요.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을 또 만들어내고. 근데 지금 그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270조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헌법소원은 한 1년 반 정도 네, 걸리죠. 이게 사실은 조금 종교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낙태죄 같은 경우는 생명권 같은 거거든요. 과연 이게 사람이냐, 생명이냐.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형법을 만든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사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단계에서 헌법 소원 결과 낙태죄가 위헌이다 될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뭐 지금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종교단체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낙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요. 네, 저도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장에 서 있는데 네. 다만 여성만 의사만 처벌받는 이런 그 이 법적 폐단이라고 구조가 할까요? 잘못됐다는 이 거죠. 구조적 문제 네. 이런 것들은 해소 남자도 같이 처벌받죠 뭐.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완전 다른데 저는 낙태죄가 완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태죄가 네.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아이 엄마나 그 부모가 전적으로 결정을 맡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떤 공공의 어떤 장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네. 토론도 못하게 하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종교 단체에서 막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요. 그렇죠. 일단은 종교단체에서 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네. 뭐 토론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CBS에서 동성애 이 성적 소수자가 무슨 강연한 네. 내용을 올렸다가 세바시 개신교인들이 난리가 난리를 났습니다.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개신교인들이. 아니 그런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가 옆에 있는 자기가 발언하는 거, 네. 이 발언의 기회조차도 박탈해야 된다? 나는 이게 종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제 친구가 최근에 임신 중절을 했어요. 이 친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40대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사람의 건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미국은 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그럼 가면 3명의 의사가 상담을 합니다. 생명이나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도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미국도 주마다 다를 테고 그렇죠. 지금 뭐 해외 여러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사례도 좀 연구해보고 국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조례 만들 때 차별 금지하려고 그때도 그 종교인들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고 소리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그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봐요. 이 작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뭐가 있나요? 이거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동성애 반대한다는 개신교인들 중 일부가 이제 오프 상태에서 이 그 또 동성애 성적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선 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동성애 관심 없고 박원순 시장을 날려야 된다는 그 이념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한 본심이 본심이 한겨레에 실린 내용이에요. 본심이에요. 그래요. 자. 지금은 어려워도 이게 몇 번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간죄나 성범죄 특별법처럼 세월이 지나면은 법관들도 다른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정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강간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간죄라고 했습니다. 간통죄. 간통죄인데? 네. 간통죄인데. 간통죄하고 강간죄. 야, 이 사람아, 강간죄는 바뀌면 안 되지. 편집해 주세요. 네. 간통죄가 지금 뭐. 간통죄. 무슨 뭐 그런 말을 해.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게 아니, 이제 이러고 위헌이 됐어요. YTN에서 계속 MC로 쓰니까. 나밖에 없어.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 말이야. 아주 주력입니다, YTN. 아니 지금 하늘도 안 하면서 내 자리 뺏으려고 이제 계속 앞에서 까칠하게 공격하고 말이야. 밤 9시 하는 건 안 해. 아이, 진짜. 저기 회당 100만 원씩 줘도 안 해. 밤 9시에는. 많이죠 많이. 많이죠? 그보다 많이죠? 아이 그걸 뭐 또. 들으면 깜짝 놀라게 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우리 종교 전문가기도 하지만 또 시사평론 정치평론도 하니까 그 얘기도 좀. 그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1억 네. 정도 예. 되는 돈을 2013년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퇴임하고 나서 이 돈을 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탠퍼드 미국에 있는 맞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에 그걸 갖다 줬죠. 국방전략연구원을 통해서. 갖다 준 게 이제 쌓아준 거야 계좌로. 예, 계속 쏴줬어요. 쏴주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쏘주고 본인은 13, 14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기사가 났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본인의 아내를 위해서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10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꾸몄는데 이 10억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특수활동 나왔다. 이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권의 특활비만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권의 네. 국정원 특활비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특활비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원세훈을 들여다봐야지. 가장 그렇지, 오랫동안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세훈이 자기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200만 달러 쓰고 10억 쓰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상관한테는 상납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 그 특수활동비를 해외 배돌린 거 이거는 주진우 기자가 이미 거의 한 달 전부터 예. 얘기해 왔던 거고 캐나다로도 돈이 간 걸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게 이 돈은 어떻게 가느냐? 외교행랑을 통해서 간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외교행랑에는 전혀 감시가 안 되니까 전 그렇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국정원장이 또 보내는 직접 거죠. 간다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국정원장이 누굴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기가 행랑 들고 갔다는 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것도 주진우 기자 취재 이야기인데 네. 본인이 들고 가면서 그거 국정원장은 수행원이 있잖아요. 네. 외국 갈 때 큰일 납니다. 혼자 네. 가면. 그래서 그 사람들 따돌리고 혼자 갔다.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이 따로 갔다는 그게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게 이제 원세훈 씨가 사실은 국정원장 감이냐 이 네, 논란은 많았어요. 네. 네. 일단은 국정원장 뭐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뭐 장군 출신, 군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군대도 안 갔어요. 네. 예. 서울시 출신이시죠. 그렇죠. 시방 공무원이었고 정두원 전 의원 얘기로는 그 실력이 없는 공무원이었다. 다만 능력이 있다면 이제 손을 펼쳤을 때 지문이 없다는 거예요. 손금이 없다는 거예요. 아. 손금이. 하도 이게 비벼대가지고. 아, 지문하고 손금도 구별 못하고 진짜 그러면서 방송합니까? 야, 밤 9시라니까? 나 지금 새벽에 불러다 놓고. 어? 여기 공중파 라디오입니다. 네. 사석이 아닙니다. 예. 예, 조심하세요. 예. 공중파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파지. 공중파면 위성방송도 공중파야. 아, 이 사람, 이거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예. 이제 이렇게 하도 비벼대가지고 네. MB가 그걸 좋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행정안전부 장관 네. 시켰다가 바로 집권 2년 차인가요? 바로 그때 이제 바로 바꿨어요.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시켜가지고 됐죠. 입이 그때부터는 또 무거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감옥 생활을 너무 못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혐의 MB가 없이 네.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나다. 몸통이 나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무기징역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몰라요. 무기징역이라니까요. 아니, 거기서 이제 네. 그 시신이 돼서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는은 지금 나와 있고 네. 플러스 알파 되면 최소 2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MB를 불리해야 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또 자한당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거 다 관행 아니냐. 네. 결국은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도 받아가지고 상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지상파 진행자라고 이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저쪽 입장을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척. 야, 평소대로 해라. 어? 저 굉장히 객관적인 진행자예요. 객관적이야, 그 사람아. 지금 가식적인 거지. 어? 야야 할 때마다 우리 밖에서 PD가 사색이 돼 있어요. 아, 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진행 기본이.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건 뭐
논리적으로도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이거 뭐 사실은 이 사안들은 이제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쓰더라도 그 용처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짐작컨대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뭐 국가를 위해서, 큰 대사를 위해서, 큰 대사란 말이 동어 반복이군요. 네. 대사를 위해서 네. 이렇게 쓰였다면은 그거 당연히 용인이 되죠. 그런데 이게 명백한 게 개인이 착복한 걸로 그 용처가 드러났다면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는 거니까 책임져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 사람들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독대도 없앤 사람입니다. 독대를 없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상세하게 증언했죠. 네, 정권 들어서자마자 다 그런 관행 없애라 그랬고 어떤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네. 바로 잘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거 증거를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언제 네. 받았다. 그렇죠. 그게 한마디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주장만 하고 네. 입증을 못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장에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좀 당연히 저 얘기죠. 고 정치호 변호사. 그 얘기 할 수가 있나요? 어제 부분이 좀 정치호 변호사의 형님이 친형이요? 예,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예, 이제 방송 때문에 만난 건데 이게 말이죠. 예. 기가 막힙니다. 형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그 집안이 굉장히 뭐랄까 명민한 그런 DNA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침착하게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혹은 경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건 초기부터 그러니까 동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초기부터 침착하게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하고 만나가지고 먹었던 음식까지 다 기억해요. 네, 뭐 물론 한 달밖에 안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그때도 아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상황들을 예의주시했었는데 아직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실종된 상황. 이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어요. 네. 그 정치호 변호사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형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치호 변호사가 죽고 싶다. 나 죽고 싶다. 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아니 지금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상황에서 이럴 때는 그 정치호 변호사가 잘 돌아올 겁니다.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형님한테 얘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얘기했다. 계속 알리바이를 주입시키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고 그 시신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형님이 통화를 했을 때 국정원 직원한테 이제 국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 형님이 물어본 대목은 이거 일종의 의문사 아니에요. 그렇죠. 의문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진상규명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저 국정원 직원은 뭐라고 답했냐면은 저희가 상조가 한 4개 있는데요. 그 장례 대책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국정원은 이 유족들이 그 정치호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인식해서 그냥 장례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유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뭐 박범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정치호 변호사 형이 박범계 의원실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정 변호사가 알면 안 되는 그런 국정원 비밀을 알고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인데 이것도 확실하게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뭐 자살 타살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좀 석연찮아요. 그렇죠. 근데 석연찮은 국정원도 미리 알아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정 변호사가 결국은 그 번개탄을 이용해서 살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투신 시도했잖아요. 근데 이 정치호 변호사가 수영을 잘한대요. 근데 1m 50cm짜리의 얕은 수심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상파 어떤 방송에 보도된 걸 봤을 때는 자살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또 봐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너무 곳이고 많고. 그 저 차를 몰고 가다 세워놓고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 도로가 2차선이에요. 상하행선 2차선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바로 쓰는 순간 뒤에서 차들이 다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가운데 세워놓고 의혹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고 추적 중이니까. 김 PD는 따로 추적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난 자야지 이 시간에. 마티즈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됩니까? 너무나 급사한 게 또 요거 얘기할 시간 있나요? 네. 그래요? 짧게 해주세요. 광고 없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광고 없어요? 네. 왜 광고가 없습니까?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자,
이 제일 중요한 게 초기에 실종 상태일 때 국정원이 이 형님 유가족들이 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119에다 알아보게. 네, 맞아요. 똑같아요. 119. 네. 119가 이게 뭡니까? 119가. 112에다 실종 신고를 해야지 왜 119에다 해요? 아니 112건 119건 상관없이 국정원이 추적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추적할 수 있는데도 그 가족에게 알아보라 119로. 그래서 따져보니까 119로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구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 번개탄을 피운 그 열차가 왜 차량. 남 지적하더니 꼴 좋다. 새벽이야. 그 차량을 부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술 수가 있잖아요. 증거인멸. 현장을 보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112로 가면 이건 바로 현장 보존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 119에다가 알아보라고 계속 체근했던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거의. 단서가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마티즈 사건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음모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 뭐 적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얘기한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정치적 목적이 뭡니까? 그 원내대표 뭐 선거 나간다면서요. 그러려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실은 심재철 의원 5선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국정조사 특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새누리당에서 특조위원장으로 심재철 의원을 내부적으로 내정했는데 이때 이제 유가족 한 분이 아니 그분 심재춘 의원. 그분 그 누드 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이 사람 이름보다도 누드가 더 인상이 남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렇게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디어 샤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독한 거 문재인 대통령 내란 운운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박 변호사 내란죄가 인정된 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죠.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이 밖에 없죠.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무죄 난 거 아닙니까? 내란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됐었죠. 그러니까. 내란죄 될 수가 없고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상식에 반하는 얘기고 뭐 국가기밀 누설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로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얘기. 보통 얘기해서 안 되고 간첩이라 하죠 차라리 그냥. 보통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뭐 어처구니없는 정치 공세였다. 뭐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 거의 리얼타임이네. 15와 함께 다음 15까지 지금 방송이 쭉 가는 분위기예요. 광고가 없다는 얘기지. 광고가 없을 수가 있을까? 광고 많이 좀 연결해 주세요. 내가 하는 S본부 프로는 40분 중에 광고 빼면 25분이야.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좀 떼어드리고 싶은데. 좀 떼주세요. 그러니까 40분 방송에 25분 광고면 들을 만한 방송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렇게 광고가 몰리겠습니까? 자, 김용민 PD 방송을 듣는 분들 광고 없는 저희에게 오십시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중간에 광고 뺀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의 길을 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오시고. 자, 그래서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이 있는데 김 PD는 팟캐스트 버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광고 없겠지? 당연하지.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을 부탁하는데 어떤 곡 준비했습니까? 도나. 네. 조한 바이즈.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누구한테 바치는 노래입니까? 도나라고 해서 저기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도나.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이 노래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김용민 PD가 추천한 도나. 한국말 아닙니다. 도나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팟캐스트 버전을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김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합니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49금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팟캐스트 버전이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요게요. 이 작가한테 요게 아낄까보자 넘어갈 것 그 같아서. 말이죠. 광고가 없으니까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빼오네. 아니, 좀 넘겨줘요, 그럼 몇 개. 인트로가 너무 길어. 좀 짧게 해야지. 우리 광고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좀 주면 안 돼요? 좀 줘요. 거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광고가 추천 좀 해줘. 그 저기 다단계고 이런데 괜찮아요? 다단계는 어때? YTN에서 다단계 하면 안 되지. 광고주에게 김용민 브리핑 이런 거보다 한 절반 가격에 모신다고. 절반 가격. 네, 일로 좀 넘겨줘요. 절반씩이나. 내가 얼마 받지 몰라 거기. 10분의 1 가격이 싶은데. 절반 하면 절반 가격. 사실 참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고 뭐 어떤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니고 어떤 단체, 종교를 기반으로 한 단체인데 여기에 그 오너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말이죠. 여비서하고 정분이 나셔가지고. 여비서는 몇 살입니까? 여비서는 아주 젊지. 근데 이제 세상에 이 여비서 때문에 잘 들어봐. 이게 정분이 난 게 정부가 아니야. 그 여비서의 아버지를 취업을 시켜줍니다. 이 단체. 고액연봉으로. 의뢰 있네. 장인어른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단체에서 횡행하는 일입니다. 횡행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유화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대 권력이 돼버리네. 아니 권력은 있다고 치고 권력에 빠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성직자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양심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오너는 세상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딘가요? 저기 오프 이따 끝나고 기억나면 물어봐요. 내 얘기. 이거 얘기하면 나 이제 가거든. 알겠습니다. 자.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결국은 뭐 자기들끼리 안 한다 어쩐다 하다 결국은 강행하고 그 세습할 때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내보이더라고. BMW 자동차 키도 전달해주고 뭐. 그거는 이제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예요. 어쨌든 거기서 세습 아니야 결국? 맞죠. 세습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로 불리는 교단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3대 감리교회가 있는데 다 이 형제예요. 삼형제. 제일 큰 형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아들한테 넘겨줬지요. 제일 먼저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형 김홍도 목사. 김홍도 목사는 또 역시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김홍도 목사 성대모사 되지 않나요? 됐죠. 우리 금난교회에서는 이 세습이 아니라 목회직 세습. 대물림인데 사탄 마귀들이 이거를 흑암에 사는 이 백성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셋째가 바로 임마누엘 교회 그 올림픽 공원 앞에 그 크리스탈 처치 있죠 그 교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C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세습이 보고 어때서? 이병철이 맞아요. 이건희한테,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하는데 우린 왜 안 돼? 우린 이거 뭐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브라보.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 이런 세습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목사가 거의 무명이고 신도도 거의 없을 때 10명 정도 혹은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교인으로 시작해서 수만 명의 그 교인의 교회로
굴려놓았으니 그렇죠. 또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지었으니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상 그 세습 없이 후임자에게 물려준 교회, 그러니까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리더십 계승 이게 온전히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멱살 잡고 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D 목사가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 비리를 또 가해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또 그 전임 목사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후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후임 목사를 계속 말하자면 코너에 몰고 그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이 교회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임 목사의 뭔가를 털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 리더십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임 목사를 그게 두려워서 내 아들이 뭐 내 뒤를 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 보면은 그 교회에 교인들 상당수가 세습을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이건 과연 정당한 것이냐, 민주적인 것이냐?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이 관계, 이 역학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생수통이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왜 종이컵, 이 종이컵을 조달하는데도 김 집사의 어떤 그런 이 나와바리라고 거기야. 생수통도 뭐 김 집사가 갖고 온다. 이 집사. 그리고 뭐 형광등 갈아 끼는 것도 이건 또 박 집사의 영역이고. 뭐 기업이네. 스피커 한쪽 2층에 스피커는 또 조 집사.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바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기득권의 체계가 무너지면은 골 때려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습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세습한 교회들이 밀어붙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뭐 김한옥 여기도 명성교회도 밀어붙이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 PD 이야기처럼 신자들도 일부 신자들이 다 거기 세습하는 교회에 이게 정권 교체와 비슷한 거 같아요. 기득권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사실 종교 단체가 말이죠. 사실은 그분들이 뭐 투쟁하려고 모인 곳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뭐 영혼의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절대자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서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나더라도 웬만하면 이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또 근데 그 의도 속에는 이 기득권 체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또 기대감. 지난번 명성교회 세습할 때 어떤 신도가 반대한다. 난 세습 반대한다. 거의 뭐 들려나가더라고요. 들려나가고. 둘 다 그 교회 신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의사 표시를 했는데 한 분은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이제 장래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예비 목회자고 또 한 명이 누구냐? 세습은 안 됩니다. 이 사유화는 안 됩니다라면서 소리쳤다가 끌려 나온 분. 누굽니까? 이분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일용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용직 노동자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이 작가가 얘기한 김국두 목사 후임식 그때 아들 김정구 목사한테 목회 계승식에서 자신이 입었던 가운, 스톨, 성경책 만년필, BMW 자동차 키를 넘겨주면서 조인트로 원래 명성이 자자했다면서요. 그래서 발로 찼대요 아들을. 나는 이런 쇼가 도대체 뭔지. 조금은 전 이해되는 게 지금 저는 사실은 왜 교인들이 그렇게 왜 세습을 저렇게 반대하지 않는 걸 오늘 딱 알게 됐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기득권에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바뀌면 본인의 기득권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세습이 이루어지구나. 무슨 세습 관련한 무슨 교인 토의 투표를 하면은 50%가 뭡니까? 거의 80%에 육박해요. 100%에 육박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특히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요? 신뢰랄까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근데 사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가진 목사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가 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빤스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여전히 막 다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굉장히 기독교가 존재론적 종교 아닙니까? 누나에 뭐 보여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목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등치시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신자들이 많으니까 목회자들의 온갖 세습하자면 세습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네? 세습하자면 세습해야 되는 거네.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서일까요?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를 네. 이름을 하나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왔네요. 이런 건 좀 한번 웃어주라. 이 작가 기분이 안 좋아. 이 작가가 왜 기분이 왜 안 좋을까? 아니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명일동이 어디야? 거기 강일동이야. 명일동. 그 일대에 뭐 부동산을 엄청 사들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거대한 상권이에요. 거대한 상권이어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뭔 영업을 하려 한다. 그러면 네. 그 교회 밑보이면은 좀 골치가 아프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사실은 풍문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네. 뭐 하려 그러면 거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그 교회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뭐 하여간 동성애자를 옹호한다 이런 비난을 보수 개신교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분이 계신데 네. 그 정치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그 당신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 기도 받아라.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께서 파송한 국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눈 녹듯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겠네요. 예. 네. 지금 뭐 김 PD 잘 알겠지만 전국의 그 교회 신자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 눈에 네. 띄게. 네. 그것도 특히 젊은 층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그렇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타락하는 모습, 돈 밝히는 모습, 세습하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은 이거 개신교 신자들은 더더욱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명성교회에서 이제 세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그 교회 어떤 신도 한 분이 제가 한 26년 다닌 교회인데 이번 주 이제 그만두면서 교회에 큰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선물을 줬냐면은 예배가 총 5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일요일 예배가 5번 네. 사람이 많으니까 5부 동안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수작업으로 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네. 파악했는데 네. 교회는 뭐 등록 교인이 10만이고 네, 출석 교인이 3만이라고 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분의 실측 결과 19,000명. 네,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뻥튀기. 그 빅뉴스를 먹이고 이제 사실은 교회를 떠난 거죠. 잠깐만, 그렇게 뻥튀기 한다는 거는 네. 이렇게 뻥튀기를 세를 과시해서 더 많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교세가 많으면은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인을 더 불러모으기 위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불어서 얘기하는 게. 네. 그렇지. 너 내가 이만큼 저기 집회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추산 경찰 추산하고 그렇지. 집회랑 똑같은 거죠. 경찰 추산은 줄이고. 네. 근데 교인 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유난히 크기에 집착해요. 대형 교회, 교회 늘리고 뭐 지금 강남 가보면 뭐 엄청나게 크고 강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사이즈에. 목사님들 모이면은 교회 부동산 그리고 모이는 신자 수. 한 주에 헌금이 얼마나 모이나.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주차장 대수, 주차 가능 대수. 이것도 굉장히 교회의 성패를 가리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참 사이즈 집착하네. 그러게. 우리나라 참 사이즈 좋아한다. 네. 그래가지고 저 성추문 목사들이 사이즈에 집착해가지고 이런 저질 진행자가 아니 근데 뭐 이거는 팟캐스트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몰라. 팟캐스트 청취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지상파 청취자는 고급 국민이고. 좋구만 뭐가 좋아? 좋기는 형님도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입을 뒤집어쓰고. 아니 방송 심의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네. 이런 식의 시민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무시합니까 지금?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까부지 말라고. 근데 김 PD님도 전도사님이시고 지금 신학대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목회 하실 거죠?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요? 예. 어디서요? 뭐 웬만한 장소를 좀 근데 너무 비싸서 서울 하늘 아래에서는 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세습 받으시죠 왜? 세습?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신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래요? 예. 미리 좀 세습 좀 받고 그러시지. 그리고 또 교단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목사님이 이미 자기 나와 바지를 다 구축해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또 저보고 똑바로 살라고 하는 분인데 뭐 다시 거기 기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서울 시내 적당한 땅을 알아봐서 건물 하나 질 테니까 월세 많이 주고 들어오세요. 월세 많이 주고 월세 적게 주는 대로 들어가야지. 일단 지어놓고 얘기해. 예. 지어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마칠 시간 다 돼가니까 벌써 끝나요? 예, 벌써 끝나요.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보니까는 YTN 보도국장에 노정면 예, 기자가 내정이 됐죠. 녹음하는 기준으로 오늘 됐고요. 사측에서 보도국장 내정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아직 사장이 없는데 그럼 사장 대행이 한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보도국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보도국장을 먼저 지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거든요.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 협약 20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을 회사에서 내정을 하면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임명동의제가 합의가 됐거든요. 투표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오늘 보도국장을 지명을 했고요. 이제 노사협약에 따르면은 보도국장 내정자 그러니까 노정면 기자가 일주일 안에 보도국 운영 방침하고 보도정책 정경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발표를 한 다음 일주일 이내에 찬반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YTN 아직 패널 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꼴통도 될 것 같고 한다고. 날 보고 그러냐? 내가 뭘? 그러면은 노정면 시즌 국장이 만약 들어오면 이런 건 해결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그 무분별한 패널 선정에 대한 뭐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라디오 MC 교체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까? 근데 PD님이 같이 국민TV에서 일하셨잖아요. 노정면 기자랑. 보도국장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적임자 정도가 아니죠. 상징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치 제가 보도국장이 된 것처럼. 예. 일단 우리 노정면 전 선배라고 부릅니다만은 MB 1호 해직 기자 그리고 또 최장기 해직자 9년이죠. 근데 그분이 화려하게 돌아와서 보도국장이 됐다. 뭐 사장으로 이제 응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YTN의 어떤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TV 있을 때 불협화음 없었나요? 불협화음이요? 근데 뭐 제가 그분 앞에서 뭐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많이 혼났죠. 특히 혼난 사건 중에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는 불금쇼하는 정영진 최욱. 원래 이제 똑똑한 12시간 프로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좀 연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정영진이가 이제 딱딱한 12시로 이제 딱딱한 12시로 이제 똑같구만 사이즈 나랑 똑같구만 사이즈 얘기하고 정영진 머리가 딱 그래요. 딱딱한 12시로 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불금쇼로 바꿨는데 이 불금쇼가 오늘의 불금쇼가 된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우리 노정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직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감옥에도 잠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부평의 아들 노정면 동지 이런 거야. 부평 살았거든요. 부평에서 쭉 자랐고. 그래서 이제 부평에서 이제 선거가 났었어 재선거. 그래서 이제 후보로 노정면 후보를 내려고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죠. 근데 탁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부평의 아들이 아니라 YTN의 아들입니다. 와, 이런 멋있다. 그렇죠. 멋있다. 근데 지금 노정면 선배가 사실은 팟캐스트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순위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작가부터 날려야지. 너무 많이 해. 나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이 작가 와서 YTN이 변했다고 지금 입에 귀에 걸렸는데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는데. 내가 오면 더 많이 변했어. 어쨌든 뭐 보도국장 된 거 축하하고 또 우리 저 YTN 얘기 말고 지금 MBC 최종 사장 후보 3명으로 추렸어요. 13명인가 그랬다가 3명 추렸는데 여기에 또 최승호 PD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호호 논설위원 그리고 임응식 3명이죠. 이분 이제 전 기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 분 다 MBC 안팎에서는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두 분이 기자고 한 명이 PD 아니에요? 출신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공개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 한번 해봐요. 만약에 국민투표로 한다면은 최승호 PD가 훨씬 유리하겠죠. 지명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알만큼 아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고려하겠죠. 상징성 혹은 실무, 뭐 경영, 경영 여러 면에서 따질 텐데 내가 일단 그게 돼봐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텐데 글쎄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최승호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예측했다가 한 일주일 동안 개박살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친 돼지 새끼란 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또 덤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구제역 소독제를 뒤집어 섰습니다.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MBC 누가 되든 김용민 PD는 MBC를 노리고 완전 내 거야 가만 놔둬 날때는. S본부가 좋습니다. S본부. 그래요? 그럼 MBC도 제가 아는 걸로. PD님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저희 1월 4일날 공개 방송하거든요. 수다맨들하고. 그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보니까 방송 중에 섭외를 하네. 방송 밖에서는 내가 섭외에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방송으로. 그래요.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4일? 네. 12월 31일에 지구가 멸망될 거라는 얘기예요. 멸망이 안 되면. 네, 멸망이 안 되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방송 나왔는데. 벌써 끝났어요? 네. 딴 데보다 재밌죠, 그래도. 딴 데보다 편안하고 재밌죠. 어차피 광고 없는 거 그냥 좀 밀어서 가면 광고 좀 땡겨주세요. 저희가 팟캐스트 광고를 전혀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 형이 팟캐스트에서 뭘 알아? 결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새끼는 좀 건방진 거 고쳐야 돼요. 크게 되려면은. 많이 도와주세요, PD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출연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안 되면 나와주세요. 안 되면 한 2달에 한 번 합시다. 6시 20분에 해야 돼. 우리 거도 시간 옮길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저기 알았어. 우리가 옮길게요. 우리가 좀 땡길게 시간을. 오셔야 돼요. 어떻게 저 반박할 수가 없겠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저기 5시 반에 내부 순환도로 탔다가 거기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내부 순환은 방송을 통으로 날렸어. 날렸다고요? 네. 그래도 되나? 그 안에서 있었지. 그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러셨겠다. 그런 그럼 누가 했어요? 누가 방송했어요? 그 옆에서 저 뉴스 수중계 하는 아나운서가 대신 들어가서 하셨죠. 전화로 하죠 그냥. 안 되죠. 아니 전화로 뭐 원고도 없이 어떻게 해. 안 돼. 우리 박지우 변호사가 방송을 좀 날로 먹는 그런 스타일. 너무처럼 전화로 하던 때가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2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하고.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있나요?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사 안드로메다.